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여론전은 더욱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지도부에서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선언을 했지만 서로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엔 품격 토론이 있는 날이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7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면 나올까요? 지금 그런 전망이 매우 우세하지만 아직 그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별다른 이제 길 통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일부는 자택에서 일부는 헌재로 나와서 막바지 사건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평의가 예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평일에는 매일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이 마지막 평의가 열린 날로부터 재판부는 통상 2, 3일 뒤에 선고일을 지정했는데 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늦어도 이번 주 후반 선고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속 의원 108명의 절반이 넘는 6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참석 의사를 밝힌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어제까지 엿새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각하 편말을 목에 걸고 인도의 좌판을 깐 의원들이 헌재의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투쟁은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따른 거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심사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리라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주말에도 거리 행진을 계속했네요. 예, 민주당은 의원과 보좌진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닷새째 같은 일정이고요. 오늘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가장 이른 날에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도보행진 등 비상행동 기조를 이어가고 선고 기일이 잡히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대표는 장외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승복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승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스치듯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거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SCL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효력 발효일은 4월 15일입니다. 이 SCL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의 목록인데요. 네. 이 SCL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 미국의 적성국뿐 아니라 우방이라고 분류되는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도 있어서 이
SCL 분류가 꼭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한국연구원이 에너지부 직원과 면담하려면 이 6주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 한미 간 협력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요. 또 그만큼 과학기술계 실제 협력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위로 한국이 민간 국가에 오른 것인지 정부 설명은 있었나요? 지금 우리 정부도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 에너지부 실무 차원에서 검토된 문제라 미국 정부도 부처 간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게 지금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한국을 SCL 리스트에 추가한 1월은 조 바이든 정부 말기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이제 정부 권력 교체기죠. 특히 한국은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고조될 때인데 이 미국 정부 내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아직 왜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학계와 외교가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지금 핵무장론 주장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확산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 미국과 갈등을 빚는 등 한미 양국 마찰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고도 있습니다. 네. 기로에선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전방위 압박에 사죄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K는 우선 홈플러스 소상공인 거래처의 결제 대금 규모 파악부터 나섰는데요. 홈플러스의 비차입금성 부채를 고려하면 사재 출연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입니다. 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해 운영해 왔는데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MBK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MBK 김병주 회장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이 넘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과 국내 부호 1, 2위를 다투던 인물인 만큼 이 책임론이 커지자 직접 등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전남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도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확진 속도, 범위 빨라지는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에서 첫 발병 이후 지난 15일 새 농가가 추가됐고요. 지금까지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첫 발병 농가에서 18km 떨어진 무안 농가는 이 방역 당국이 설정한 방역대를 벗어나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지금 걸렸습니다. 이 무안 농가는 그제 백신 접종을 마친 곳이어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소 60여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심각 단계인 구제역 위기정보를 무안과 인접한 함평과 신안까지 확대했고요. 우제류 농가 1,900여 곳 140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약 30%에 머물고 있고요. 이 방역당국은 전남 지역 우제류 농가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늘까지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한미 FTA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밝힌 내용인데 네. 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 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그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새로운 양자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성, 이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2일이죠.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 기준으로 지금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미국과 이미 우리 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이 한미 FTA가 한 차례 개정이 된 바 있는데 이거를 다시 대폭 개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한미 FTA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렇게 지금 많이 수출돼 있는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지금 제대로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요. 향후에 한미 FTA 관련해서 양국이 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 대구 영상 1도 등으로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부 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광주 8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꽃샘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낮까지 최고 15cm, 강원 내륙과 경북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까지 동쪽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겠고 오늘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도 함께 출근길이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입니다. 동해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정체는 강릉 쪽으로 수도권 구간입니다. 서창 부근에서 지체구요, 안산에서 안산분기점,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마성 터널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공강 쪽에 올림픽대로 보니까요. 암사대교부터 속도 떨어지는데요. 국회 앞까지 쭉 불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광장은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한 것이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전례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래서 조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헌재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동하는 부분도 있나요?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리에 대한 엉뚱한 해석, 창조적인 해석이라고까지 하던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마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무슨 모종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된 사람이
이렇게 풀려나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가 대단히 크고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이상한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 의원님은 내부적으로 장애투쟁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정치적 효과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가 그런 것입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상황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군과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또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불법적 상황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의 수교들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처벌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그 당연한 조치로 대통령도 신속하게 탄핵 소추되고 또 탄핵이 의결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100일이 넘도록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풀려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그러한 의사를 집회를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님은 집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동사자이고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한 조치로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주동자들과 핵심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2번씩이나 내란에 대한 특별검사 입법을 거부했어요. 네. 또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무장을 해서 총을 들어서라도 뭐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즉각 체포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해임 조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걸 그냥 수수방관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과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집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 괴상한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되죠.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서로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 재판 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괴상한 잣대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제2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려서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내란을 일으켰다면 그 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그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명태균 씨의 핸드폰 녹음 기록이 다
폭로되는 상황에서도 네.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도무지 국민의 법 감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정한 대로 제2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이 제2표결에서는 3분의 2 국회의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추진하게 되나요? 글쎄요. 지금 이번 주 20일 목요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연히 승복한다 하고 있지만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 아닙니까? 네.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죠. 모두가 승복해야 하고 또 달리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윤석열은 더구나 내란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탄핵 소추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가해자이고 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고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 당연한 사안이 강조되지 않고 엉뚱하게 야당에게 승복해라. 또 누구에게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또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승복을 선언하고 수용을 선언할 사람은 윤석열 그 자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먼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 누구나 또 법조인들 모두가 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모수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이 쟁점이었는데 민주당이 43%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유일한 쟁점이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1% 차이에 불과했던 소득 대체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정부 여당에서 재정의 자동 조정 장치를 들고 나왔어요. 네. 새로운 쟁점이 발생한 거죠. 이 소득 대체율 1%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쟁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거 자꾸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 개혁이 한 발도 못 된 채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전격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 개혁에 진전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통과가 가능한가요? 글쎄,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소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 입법을 마친 뒤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로 합의되었고, 네. 또 연금 특위의 구성 비율도 6대 6대 1로 구성하자고까지 합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합의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에 있어서. 네. 그 위원장을, 연금특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또 연금특위의 구성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곧하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합의문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소리인가. 이 공연한 트집을 잡고 모수개혁 입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 자꾸 조건을 걸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개혁 입법을 처리하고 연금개혁을 진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박아주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회의 일반 원칙을 자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합의 처리를 하면 그게 제일 좋지요. 네. 하지만 그 소득 대체율 1%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시작되어서 1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때가 되면 다수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고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의장님, 그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네. 더 이상 보험료를 높일 수 없을 때, 이럴 때에 서구 많은 급가들에서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서구가 한 보험료 부담률이 한 20%가량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번에 모수개혁에 합의해도 13%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구는 그렇게 연금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해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도입할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이번 모수개혁에서 합의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고 또 연금액은 조금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은 정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셨는데 이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나요? 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추진해 갈 일이지 국회가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사노위가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이런 내란 대통령 체제 하에서
노사정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한국노총이 철수해 버렸어요. 경사노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과 함께 그 연금 지급 시기,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기왕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가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추경도 사실은 여야 또 정부 간에 실시하자라고 하는 원칙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또 세부적인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해가자고 했는데 뭐 다른 문제를 자꾸 끄집어들여서 뭐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해야 추경을 한다. 또 무슨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추경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연계 전략을 국민의힘이 쓰고 있어서 연계되고 있군요.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논의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논의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상속세법입니다. 네. 여야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까? 네,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지요. 그래서 뭐 초부자 감세, 뭐 소득세 최고 구간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낮추자라고 하는 입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서 신속하게 입법했으면 좋겠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열리는가? 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검토해 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산을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은 고려돼야 됩니다. 하나는 상속세 체계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전체 자산의 규모가 분할되기 때문에 그렇죠.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또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감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를 설계할 때 그 과표와 세율 또 공제 한도들을 설계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네. 살아생전에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득세율에 비해서 실제 걷는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점이 선행적으로 검토되고 전체적으로 과세의 공평성과 형평성, 두 번째로는 세수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유산취득세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현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정부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네.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정부 책임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으시나요? 2025년 올 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에 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정된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 중이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어요.
정말로 무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민감 국가를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 그게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또 핵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테러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거나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출신의 의원은 네네.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됐다. 당연히 원인이 되죠. 거기에 네, 대해서 여기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들어야 될 것도 것 원인이 같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 결의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입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헌술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들이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기사를 쓸 때 클래식이나 팝송을 쓰거든요. 서양 음악 듣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해요. 저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자주 듣거든요. 그러나 그거 듣기 이전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다진 다음에 외국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외국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건 모르고 서양 것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볼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안 다음에 외국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문화가 왜 소중한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0.8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지만 체감상 영하 2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7도, 대전, 광주, 제주 8도, 부산 10도 등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꽃샘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져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에는 40cm 이상, 북강릉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지금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낮까지 최고 15cm, 강원 내륙과 경북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까지 동쪽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남부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만 각각 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광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좀 없으신가요? 김성태 대표님. 뭐 지금 현재 양 진영에서 특히 정치가 앞장서서 이 헌재 탄핵 심판 이후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을 이걸 수습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좀 선량한 정치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양 진영이 그냥 목을 그냥 내건 그냥 마지막 혈투를 벌리는 그런 중심의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지난 주말에도 뭐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도 대단한 것이고 특히 서울 시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지금 걱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자고우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둘째도 국가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결정은 헌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끈다고 고름이 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빠른 판단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표 대표님. 예, 저도 그 지난주에 여러 차례 좀 나가봤거든요. 아, 네. 예, 저도 직접 나갔고 또 민주당 또 집회도 있고 하니까 나갔는데 어쨌든 양쪽에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농성이 오래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이제 아주 그 양쪽 모두 적극 지지층들의 굉장히 신경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자칫 그 광장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미 그 주변 분들하고 마찰이 빈번하게 그 특히 안국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안국동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또 인근 상점들 그 어떤 영업의 방해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안국동하고 북촌 그 일대는 우리 그 외국인 관광객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그 숙고했을 것이고 또 결론도 어느 정도는 접근돼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들이 이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그 지지층들에 대해서 그 승복할 수 있도록 설득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장애 여론전에 더 적극적인데 이 윤 대통령 석방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윤 대통령 그 당내에서도 이제 뭐 율사들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분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일부 이제 그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들이 불안감이 커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럼 민주당은 뭐 하냐? 뭐 이런 그 일부 불만 섞인 뭐 그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당이 좀 긴장감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그 민주당이나 또는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당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지지층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이제 단체 행동은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개별 의원들은 똑같이 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강성 지지층들이 당에서는 뭐 하냐 지금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온다는데 이게 탄핵 심판 이후에 좀 대비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책임 있는 집권 정당입니다. 그것도 뭐 민주당처럼 야당은 아니에요. 국회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제1당의 민주당 야당도 이제 국가적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은 더 경중상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부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똑같이 뭐 어느 진영이든 가장 선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지지 세력은 다 있어요. 그 지지 세력들에게 당 운영이나 또 당의 입장을 그렇게 해서 허리 많은 객관성과 균형성 이걸 상실해버리면 이제 조기 대선도 문제이지만 탄핵 심판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킬 그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양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양극단의 저 극성이라고 그러는 좀 멀었습니다만은 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의해서 절대 일희일비하고 좌우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양당 지도부는 저는 같이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성복을 위한 이 사회적 대통합의 어떤 문제를 자연스럽게 지금 논의를 하면은 이 양 진영의 이런 쉽게 말하는 강장 그리고 시위를 통해 가지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해 가지고 그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을 일정 부분 긋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을 지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왜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정치적 공세적인 성격이 서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었고 승복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을 때 그 양 정당 제도권 내 정당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신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근데 문제는 광장에 있는 지지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계속 열기를 고조시켜서 결과가 그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복하는 여론을 지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 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걱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장의 시위가 양 정당이 주도하는 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정당이 뭐 방치하는 정도 승복이라고 하는 게 방치 정도지 설득할 수 있는 그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승복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언론에서도 승복할 거냐 말 거냐. 뭐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부 투탑 중에 한 사람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승복한다. 명확하게 입장 밝혔잖아요. 네. 이걸 이제 또 민주당 또 진영은 또 그 진위에 대해서 네. 진정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럼 니네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이런 입장 발표라도 공식화한 적이 있나? 이렇게 과거에 뭐 조금 뭐 채널 A인가 뭐 특정 그 방송 인터뷰하면서 조금 언급한 건 있지만은 공식화한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정치적인 공격이 또 되는 거죠. 성복의 문제는 이거는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성복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대로 자신들은 인용 내지는 기각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요구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론은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그런 그런 포고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헌재가 우리 주장을 수용해라. 뭐 이런 정도면 이게 후진국이지 뭐 이게 그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성복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민주주의가 성복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 탄핵 심판 이후에 그래도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이제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이제 나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약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 공동의 메시지 이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로 봐요. 지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치 국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장의 어떤 이 에너지가 두 정당이 그 주도해서 만든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저 제도권 정당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수그러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권 정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큰 영향을 주진 않는 이 변수가 안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승복한다 하고 두 정당이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이 광장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한다면 저는 뭐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짧게는 한 5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한 열흘 이내를 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여진 휴일적으로 그래도 한 5명이 또 안타까운 목숨을 또 잃는 그런 뭐 참 휴일증이 컸죠.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보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 정치인 협의체가 그나마 이 난국에서도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성과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이거 몇 년 끌던 거 이런 거 이제 합의해내고 또 상속세율도 또 조정해내고 이런 거 좀 상당한 진전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현재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탄핵 심판 결과를 갖다가 승복하고 그리고 이후에 국가적 이런 국민 통합과 사회 혼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공동 승복 뭐 그런 합의, 뭐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런 걸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런 거 지금 하면 딱 맞아요.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지금 현재 완전 이게 정거래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정말 죽지 않으면 뭐 자신이 죽는다는 그 논리로.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어느 한쪽의 힘에서 굴러가고 또 체제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까지의 주장은 또 공격은 있었지만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기를 오늘로 딱 변론기를 종결시키고 난 뒤에 20일째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4일 이내에 끝냈지 않습니까? 뭐 국가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걸 사실 헌재 입장에서도 자고무면만 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광장에서 양 진영의 그냥 새 대결로 그걸 간이나 보고 있을 겁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또 절차가 잘못돼서 이거는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 아니다 판단을 하든지 뭐 어느 경우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빠른 선고를 두 분 다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일부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승복 선언을 진정으로 해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하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전 그래요. 자꾸 이게 이제 승복이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거를 자꾸 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고도 일치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이게 승복할 거냐를 묻는 것 자체도 그 전제가 승복하지 않는 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걸 승복하지 않는다?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 제가 보기엔 제도권 정당이 이걸 승복하지 않으면 그 제도권 정당의 그 외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반헌법적인 그다음에 우리 법률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 또 그 극단의 정치적 대립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이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고 광장의 어떤 그분들의 그 분노를 좀 죽일 그 어떤 이렇게 뭐랄까 좀 누그러뜨리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려는 노력을 해주는 게 그나마 그래도 한때 대통령 만약에 탄핵됐을 때는 전제로 했을 텐데 대통령을 했던 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미 진작에 현재 마지막 변론 종결을 거친 시점에 이미 그 변호인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승복할 것이다. 이미 진작에 입장은 명확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워낙 지금 이제 광장에서 양진영이 그냥 주말마다 이렇게 격하게 집회 시위를 통해서 세가시가 이루어지고 헌재는 자고 우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또 양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압박 뭐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이 이제 승복의 그 하두를 갖다가 지금쯤 네. 웬만큼 정리를 하는 게 이제 헌재 판단이 용이해지겠다 그런 이제 언론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뭐 본인이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는 현재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 이걸 하는 것 자체도 또 좀 이상하게 또 해석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간접 복귀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경우든 뭐 쉽게 말하면 언론에 기사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나 심지어 뭐 어떤 뭐 정치적 행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결론은 개모의 그냥 그리고 어떤 결과든 헌재 결과를 자신이 뭐 따르겠다는 그런 뭐 반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언론이 승복이라는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정당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다른 게 뭐냐면 첫째는 결과가 난 이후에 광장과 거리두기 해야 된다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거냐.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받는 게 맞지 승복을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심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뭐 5대 3이다, 뭐 8대 0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억측이고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심리 과정이 과거 역대 지금 제일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이게 지금 정치적 갈등이 좀 높아졌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 공격, 그다음에 신뢰도, 그리고 개별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혹여라도 어떤 판결문 자체에 어떤 빌미를 주거나 또는 정치적 논란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고려는 아니지만 뭐 일부 감안할 수 있는 게 선거 일자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전제인데요. 인용될 경우에는 사실은 3월 14일 전에 그 선거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월 17일 이후부터 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대통령 선거일이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네. 3월 14일 전에 하면 불가피하게 4월 30일이나 5월 7일이 돼요. 근데 그 장기 연휴가 지금 5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등을 감안하면 이 당초 헌법재판소가 2월 말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을 놓치면서 도리어 그 5월 14일 대선을 치르려면 3월 17일 이후에 판결을 해야 되는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그러니까 대선 일자 정도에 대한 실무적 고려는 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이 직접 그런 고려는 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이런저런 그 자료를 모아서 그 판결문 쓰는데 그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날짜 등등의 것도 고려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헌재에서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연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고 이제 조기 대선 뭐 그 전국까지도 걱정해 주면은 걱정하는 게 좀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된다. 저는 그렇게는 좀 네.
어떻게 보지는 생각하세요?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일부 언론 심지어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만은 만일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 선고 나올 가능성이 그다음 모 언론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기사도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주요 이제 탄핵 소추 사유였던 그런 내란죄를 철회시킨 부분하고 그리고 헌재법 32조 위반 뭐 이런 절차적 흔결이 분명하게 있다. 지금 현재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그런 각하의 분위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진영이 다 기정사실로 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부 유튜버들의 그런 예측.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뭐 정치권이 양 진영이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상당히 눈여겨본 부분이 허영경희대 이제 법학전문대학 그 석좌 교수님. 헌법학자시죠. 예,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지 않습니까? 한국 헌법학을 또 저술하신 분이고 이 분야 최고의 석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죠. 그런데 이분께서도 이제 현재 낸 그 의견서에서 이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천을 인정해서 소추의 그런 동일성이 상실했다. 또 소추 사유 철회에 대해서 국회에 다시 계류도 있어야 되는데 재계를 그런 절차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하돼야 된다는 그런 이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인데 이런 입장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건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현재는 8대 0으로 어떤 경우에 결정이든 내야 된다는 그런 상당한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을 이걸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비록 의견에 좀 차이는 네.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한 6대 4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런 네. 구성을 본다면 만장일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네. 이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여당이나 이제 보수 쪽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책 성향을 문제 삼는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4대 4 나왔을 때 이제 그런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이틀을 했었어도 그 행위에 그 어떤 그 법률 위반성이 매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결정했던 2인 체제에서 결정했던 것은 대법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MBC 박문진 이사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중단됐어요. 네. 결정된 상황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판결할 때 이미 1심, 2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결정이 상당히 그 나뉘었던 거죠. 그 중대성 갖고. 그러나 이후에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그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나왔잖아요. 네. 정책 성향과 무관하게 법률적 해석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 의견에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거의 한 8, 9명은 그 인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감사원장 했던 최재형 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있고 그분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아는 보수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인터뷰나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안 됐긴 했지만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탄핵의 인용에 대한
판단 이 문제는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아까 김성태 의원님 절차적인 문제 얘기했는데 네. 사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일반 형사법 절차하고 다르게 형사법 절차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형사법 절차를 따르지만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이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에 적절하냐 아니냐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평의를 통해서 즉 내란죄 그에 대해서 그 삭제하고 그 심리를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뭐 별 문제 그 국회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수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큰 그 변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 대표님 말씀 뭐 대체로 뭐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이 이 정영식 재판관이 맡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법리 판단이 아주 세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와 정거를 지금까지 가장 현재 재판관들 중에서도 11채 변론 기일에서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만 가장 철저하게 신문하고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히 해석하는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느 진영의 판단이든 간에 이런 이제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절차적 한결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론 측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시되고 일정 부분 국민적 동의도 여기 지지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급하게 뭐 인용 기각 이 결론을 내기보다는 8명의 현재 재판관이 이제 만장일치를 어느 한쪽의 결정이든 네. 이걸 내서 헌재가 뭐 만일 지금 현재 뭐 4대4라든지 5대3이라든지 네. 이게 뭐 각종 예측이 나오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듭 이야기지만은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혼란을 이제 가장 걱정하는 지금 현재 주체는 뭐 양 정치권의 책임도 크지만은 헌재죠. 헌재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고 저는 이 결정도 이제 오래 가면은 이제 정치적 논란과 또 강장의 시민들 집회 시위에서 휘둘러진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주에는 이렇든 저렇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꼭 해야 됩니다. 네.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두 분 다 근데 헌재 제가 한 판단을. 말씀만 드리면 제일 네. 또 고민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8대0 뭐 이렇게 또 만장일치로 이제 네.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정사실이 인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는가? 네. 검찰총한가? 그걸 헌재가 따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인데 우리 정부가 최근까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대표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외교부가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확인 사실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리스트는 포함돼 있고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공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되돌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계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정보력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의 어떤 이 마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거죠. 그것은 이제 이런 상황 파악하거나 이런 걸 그 고위층 간의 소통이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럼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든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러 지원을 했느냐, 세 번째는 핵 비확산에 우려가 있는 나라, 핵 확산에,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테러 지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럼 남는 거는 핵 비확산밖에 없는 문제, 남는 문제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국민의힘 여권 관계자들이 계속 자체 핵무장론, 이게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장 불가능한데 자꾸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미국에 가서 대학 연설에서도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이번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 그 비확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핵 비확산은 세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선 핵 비확산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달러 체제인데 한 근간을 우리가 국내 정치로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고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에 딱 결합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좀 봅니다. 저는 민주당도 근데 책임은 좀 있어요. 민주당도 지난번에 한번 김성태 대표님 얘기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잠재적 핵능력 보유를 얘기했어요. 핵 잠재력 얘기를. 네. 그리고 이걸 미국 가가지고 거침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노력했던 게 그 핵 재처리하고 폐기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돼서 우리도 일본 수준의 그 어떤 권한을 좀 갖고 싶다. 이건 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 그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왔는데, 이 문제를 그 핵능력화 연계시키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이건 잘못하면 여야가 다 한국의 정치권이 핵능력 그 확보에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 저는 이거는 어쨌든 이 정치권이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게, 외교안보 이슈를 선거에 도움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그 국가적 참사가 오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대표께서 이 분야에 상당히 또 전문가로서 많은 내용을 잘 짚었어요. 이 미국의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그러니까 핵 정책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지 않습니까? 한국을 민간 국가라고 사실상 지정되는 이 자체를 우리 정부가 애교적으로 사전에 이걸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그 흔적은, 이 민간 국가가 1월 달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요걸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애교 관료 산자부 이런 쪽에서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거기에 또 한국 정부의 대처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민간 국가라는 게 뭐 보편적인 미국과 관계하고 애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뭐 많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뭐 관계가 없겠지만 대체로 지금 이 민간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물론 우방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래도 중국, 러시아, 시리아, 네, 북한 맞습니다. 뭐 이런 나라들이 민간 국가로 지금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 국가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고 이렇게 뭐 나름 자기네들이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비롯되는 그 문제는 단순하게 뭐 어떤 첨단 기술의 협력 뭐 강화 연구 뭐 이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비자 발급 기간도 이렇게 보통 뭐 1주 2주 안에 끝나는 걸 이게 뭐 또 마냥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실생활이라든지 또 뭐 특히 이 여러 가지 이제 K 방산 뭐 그리고 이제 K 푸드 문제 뭐 엄청난 대한민국의 이 경쟁력이 미국의 이런 민간 국가 조치로서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비상계엄 문제로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의 리더십이 지금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파장을 더 크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빨리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또 여야정 아까 협의체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재명 대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중요한 게 지금 한덕수 지금 현재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헌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미국통이 한덕수 전 총리예요. 이분은 또 통상교섭 본부장까지 했죠. 바로 이런 문제 지금 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올지 헌재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백 상황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런 미국의 이런 한마디로 에너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라도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사후에 대처하면은 이게 미국의 뭐 트럼프가 간세 지금 부분에 대한 보복을 벌리고 있죠. 4월 2일이라 그러지만 어떤 나라는 또 좀 루즈하게 또 늦춰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텀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한덕수 대행 체제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헌재가 이 탄핵 결심을 하는데 좀 자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홍 대표님, 이 해결의 돌파구로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좀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의 리더십 공백을 좀 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물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으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아니라면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협의가 안 될 거고요. 그 권한대행하고는 협의 안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거예요. 두 정당이. 그러니까 그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 요구는 있었죠. 한번 그 북한의 핵위협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겼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론 얘기하고 거기에 그 민주당의 일부 그 관계자들도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핵 잠재력 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이 숟가락을 얹었단 말입니다. 저는 국회가 차라리 한반도 비핵화와
핵포기 선언을 재차 결의해서 미국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인을 없애야만 미국이 그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려면 가장 핵심이 한국이 핵 보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미 한국이 기술은 있어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그 IAEA에서 계속 그 감시 감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과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각 그 정치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자체 무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감시 리스트에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전격적으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4월달에 그냥 무조건 가동됩니다. 4월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그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마 관련된 분야의 과학 연구자들이 R&D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립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대학에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비자 이런 문제는 추후에 발생하는 거지만 이미 그런 사례가 중국이 이런 문제 포함됐을 때 중국 연구자들이 대거 일선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대해서 봐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민간 국가가 들어가면 그냥 그거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관련된 핵 개발이나 또는 비핵화 관련된 중요 핵심 기술, 그다음에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민간 국가에 관련된 연구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지금 뭐 대대행 상황에서는 지금 뭐 최상목 뭐 대행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고 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자기가 대통령 지금 현재 직은 뭐 대행을 한다 하지만은 이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그 뭐 이걸 자신이 판단하는 건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탄핵 소추안을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안을 이렇게 단독 가결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결론은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도 이런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 사유 거리는 틀림없이 이제 만들어집니다만은 이거는 뭐 처음부터 예견된 내용이죠. 홍익표 대표님. 뭐 제가 보기에도 물론 잘못한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어떤 원칙 없이 이렇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부권은 막 남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어쨌든 민주당도 아마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직자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썩 지금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깊은 고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안 하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자체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정치 행위죠.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현실화될 거고 이 법안을 과연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절대적인 입법 지금 현재 행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의석을 가졌다고 하지만 만일 이걸 갖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이죠. 이거는 정말 아무리 적대적 관계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이해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도 그 마지막 검도라는 것도 있는데 그 같이 싸운 정당 또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진보 보수로 이 양당 체제가 거의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 당을 갖다가 이걸 해체시켜 버리겠다. 그럼 자신들만의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일 정당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즉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금 심대한 한마디로 잘못된 정치 행위예요. 홍표 대표님. 예.
뭐 이런 이게 뭐 민주당의 공식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한 10여 명이 개별 의원이 낸 법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 법안을 갖고 민주당이 입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과 이제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이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탄핵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회가 분열돼 있고 결국은 그때 가서 같이 이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야 될 게 어쨌든 원내 100석 이상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명의 어떤 그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갖고 정당 전체를 해산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당이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대통령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때 이 정당이 동일하게 어떤 위헌적 행동과 연계돼 있고 그런 것을 같이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지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동으로 그 정당이 해산 청구를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 과잉법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굉장히 위헌적이어서로 그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 시사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축구대표팀 소집을 앞둔 손흥민 선수 풀럼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했는데 활약 어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분위기 반전을 성공시켰는데 결정적인 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팀이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그 유로파리그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거의 3골에 도움은 한 개 기록했지만 거의 3골에 관여했기 때문에 물 오른 기량이다. 지금쯤이면 한 골 터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후반 교체 출전해서 슈팅도 좀 날카롭지 못했고 기회를 잡았는데 한번 좀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 33분에 플럼 무니스에게 한 골 내주고 또 세세뇽 예전에 토트넘에 있던 선수한테 세세뇽 선수는 그 한마디로 친정팀의 비수를 박았어요. 그래서 2대0으로 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토트넘도 3경기째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경기를 마치고 이제 대표팀 합류를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거고요. 오늘 아마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부상으로 우리 3차 예선 명단에서는 제외됐죠? 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전해졌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15일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전 경기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아킬레스건은 고질적인 부상 이런 거라서 너무 심해진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은 있었는데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을 한다는 거 봐서는 고질적인 부상이 다시 한번 도진 게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쉬면은 괜찮지 않겠냐. 그런데 하필이면 20일 오만 또 25일 요르단과의 경기를 앞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주축 수비수가 빠진 거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 대체 선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어떤 게 그려질지 또 아무래도 이번 2경기를 이기게 되면 사실상 11회 연속 그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거든요. 중요한 시기에서 부상이 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리그 경기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챔피언스리그 8강 인터밀란과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럼 이제 6월 경기 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인터 밀란의 김민재를 왜 굳이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난 2022-23년 시즌에 나폴리에서 우승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인터 밀란과의 경기에서 잘 치렀기 때문에 뮌헨 감독이나 뮌헨 구단 입장에서도 김민재를 그렇게 활용하고 싶을 거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결정적일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부상 회복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빨리 그 회복을 해서 대표팀이든 뮌헨에 돌아왔으면 합니다. 네.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메이저리그 해외 개막전 내일 도쿄돔에서 열린다고요? 네. 사실 그 LA 다저스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여기 포함됐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 많았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은 트리플 A에서 시작하게 됐잖아요. 뭐 곧 합류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LA 다저스에는 오타니, 사사키, 야마모토, 한마디로 일본 대표팀의 기라성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카고 컵스에도 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마나가 쇼타라든가 또 스즈키 세이야가 굉장히 타격에서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지만 내년 WBC를 생각하게 되면 일본 대표팀이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예전에 뭐 박찬호 선수 있고 김병현 선수 있고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누빌 때만큼 지금 일본에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부럽기도 하고 김혜성 선수 또 뭐 이정우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빨리빨리 좀 성장을 해서 대표팀의 균형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기를 KBS가 이제 내일 중계를 하게 되는데 네. 지난 메이저리그를 중계한 이후로 한 28년 만에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성 선수의 활약도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WBC에 우리 팬들이나 감독 뭐 선수들이 일본이라는 팀은 대체 어때? 하는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LA 다저스라는 다른 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전 분석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1차전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어제 경기는 사실은 김단비 선수가 있는 우리은행이 사실상 이긴다고 봤어요. 이 쿼터만 돼도 근데 이게 왜냐면 이 쿼터 한때 점수가 그 25대 9였습니다. 무려 16점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박정원 감독이 선수들을 이렇게 독려하기 시작하면서 이소희 뭐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4쿼터에 가서 44대 4 동점이 됐습니다. 무려 16점을 따라잡고 경기 결과는 53대 47로 BNK가 승리를 거뒀어요. 보통 우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이기면 한 72%, 73% 정도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제 정말 굉장한 16점 차를 뒤집으면서 BNK가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갔고요. 사실 남자 농구에 더 관심이 갈 뻔했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SK가 46경기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경기 넘게 남았는데 경기를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빨리 끝냈기 때문에 좀 슬슬 쉬면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면 올해 SK의 독주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장에 가시면 SK 팬들 거의 광란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 전형 오픈에서도 승전보를 전해왔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사실 그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하고 경기를 마친 뒤에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넘어졌어요. 무릎 부상도 있는데 오른쪽 허벅지까지 다쳐서 19연승에서 마감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굉장히 전형 오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회를 본인도 갖고 싶었을 텐데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세계 랭킹 2위 왕제이 선수를 만나서 1세트에서는 정말 안세영 선수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1대 13, 8점 차로 내줬어요. 근데 2세트도 사실 시작이 좀 불안했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려 79번의 랠리 끝에 한 점수를 따내면서 극적으로 경기가 반전됩니다. 그래서 18대 18 동점을 만들었고 21대 18로 경기를 역전했어요. 그래서 세트 스코어가 1대1 됐는데, 그럼 3세트 지쳤고 부상이 있고 랠리에서 체력이 다 소진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진짜 에너지를 다 짜내서 상대방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와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공격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21대 18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또 2년 만에
전용 오픈 대회 우승, 그리고 올해 올림픽 끝나고 나가기 시작한 국제 대회에서 4번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경기를 치렀는데 단 2세트만 내주고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타났고요. 사실 안세영 선수에 조금 가려 있기는 한데 그 김원호 서승재 선수도 그 인도네시아 팀을 뭐 꺾고 우승을 했거든요. 남자 복식도 13년 만에 우승을 해서 굉장히 조명을 받을 만한데 안세영 선수가 워낙 극적인 승리를 거둬서 많은 팬들은 안세영 선수 경기를 좀 더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마지막 날 여자 1500m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네요. 네, 사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농담 삼아서 하얼빈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선수들 금메달 하나 못 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날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하나를 추가해 줬고요. 네. 함께 뛴 김길리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서 여자 1500m에서만 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한편 그 하얼빈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날아다니던 남자 대표팀은 그냥 개주에서 동메달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 대회 성적은 세계 최강 쇼트트랙 치고는 조금 서운한 아쉬운 그런 경기인데 저희가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는데 쇼트트랙은 뭔가 가면 금메달 반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최민정 선수는 내년에 이제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까지 따내서 역시 최민정이라 이런 말을 계속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